네, 안녕하세요.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명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와 노동 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발제자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변화해 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떤 미리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런 박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언급을 제가 다른 글에서 좀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심각한 대부분의 문제들, 산재 문제라던가 이런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문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매개가 돼서 더 악화가 됐거나 드러났을 뿐이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노동환경 변화라던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박사님께서도 이제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제 판례도 얘기해 주시고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보통 지금 아까 판례에서 제시된 어떤 종속성, 소위 말해서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뭔가 금과 옥조의 아주 불변의 무슨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좀 너무 과장되게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아까 판례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은 원래부터 고정되어서 이렇게 나온 개념이 아니라 최초의 어떤 종속성 개념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종속성 중심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속성의 개념이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인간에 의해 변경 내지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그러한 학설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속성에 대한 판례상의 판단 요소들, 이런 것이 독일 판례에서 나온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일 예전 시절에 이제 종속성에 대한 발전 역사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로 인해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어떤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근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그 점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경제적 종속성이 처음에는 어떤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노동법의 역사가 좀 출발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또 넘겨보면은 이제 어떤 경제적 종속 관계라는 게 이제 독립적인 상인이라도 다른 이제 좀 대규모 기업이라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와 일반 자영자를 구분하는 별도의 좀 어떤 다른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생기면서 이제 1920년대 정도부터 우리가 오늘날에 보는 인격적 종속성이라는 개념, 소위 말해서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 이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관리나 지휘 감독을 강조하는 그런 인적 종속성의 개념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오랫동안 약 100여 년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로자성이라고 할 때 보는 이런 어떤 판단 요소들, 이런 것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연방노동사회부가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한 노동이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 근로자성 판단이라는 것이 근로자 입장,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거를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다투는 뭐 소송이 일어난다던가 어떤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입법도 그 개선을 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그 ILO도 벌써 2003년에 어떤 그 노동의 패턴 변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법률상 고용관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또 2019년에 OECD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자영업자라던가 뭐 비전형적인 이런 노동 형태, 이제 이런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근로자의 오분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발제자께서도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그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근로자 개념도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사업주의 개념도 많이 이제 어떤 변화 내지는 그 사업주가 누군지 밝히는 것에 어려움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타인의 노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사람들은 그 공평하게 노동법적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과 입법적 개선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개념도 변화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배관리 개념이 변화한다라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그 발전된 전자기술이라던가 온라인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감시나 지배가 더 강화되고 더 정확해지는 측면,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는 측면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건강 비상이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재택근무가 오히려 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와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에서 요 사이에 그 많이 또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해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 그 문제는 소위 말해서 기업을 쪼개기를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막 1000명짜리 기업인데 이제 다 각각 그 사업주를 이렇게 약간 뭐 이제 실제 일하지 않는 그런 사업주를 명목상으로 그 대표로 올려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다던가 이제 이런 그 악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는 사실 조금 이제 시간이 제가 10분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쓴 부분은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자성 앞에 말씀하실 때 이제 헌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헌법 제3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이 근로의 권리라는 게 모든 국민이 가진다라고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면은 이 근로의 권리는 이제 이렇게 종속적인 근로자에게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근로의 권리 자체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
근데 사실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견해를 밝혀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도 좀 동감을 하면서 이제 이 32조의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라는 것도 좀 전향적인 해석,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또 건너뛰어서 그 헌법 33조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노조법상의 근로자 이제 종속적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역시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 노조법상 근로자 내지는 헌법 33조의 근로자라는 이 개념은 어떤 그 단결활동 보장의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점과 함께 꼭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법률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인정된 권리라기보다는 그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 자주적으로 요구를 한 것을 사후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법률에서 먼저 뭐 승인을 해줬다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단결 활동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뭐 특고라던가 또 뭐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노동 상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일하는 사람의 권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주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현재 노동관계법상의 모든 근로자 그리고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노조할 권리, 차별 금지, 또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 해지의 제한, 또 어떤 유급 휴가, 모성 보호, 또 성희롱 금지, 뭐 예방, 산업 안전 보건, 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회보험 등등 이제 이런 최소한의 어떤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권리가 그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이 계속 그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